인간이 만든 가장 단단한 금속, 항공기용 초합금 티타늄. 그 티타늄으로 지은 500억짜리 양식장이 거센 조류 앞에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수백억 원어치 최고급 연어떼가 거친 바다로 영영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그때 서양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비웃던 낡은 대나무 막대기들이 성난 바다의 물길을 갈라냅니다. 500억짜리 강철 요새도 부러뜨린 무자비한 바다에서 한국의 500년 된 원시 어업 기술. 죽방염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전 세계 바다의 제왕을 갯벌에 무릎 꿇게 만든 숨 막히게 통쾌한 사연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본 영상은 대한민국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가슴 웅장하게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헬리크입니다. 노르웨이를 넘어 전 세계 프리미엄 연어 시장의 40%를 쥐고 흔드는 수산 그룹 노르스 하베스트의 회장이죠. 북해의 거센 파도 위에서 맨주먹으로 제국을 일군 사람입니다. 피오르 협곡 사이를 가르는 차가운 해류, 그 속에서 은빛 연어를 길러내는 것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23세 아버지가 남긴 낡은 어선 한 척으로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새벽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며 이 바다를 반드시 정복하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피가 나도록 밧줄을 당기고 거친 파도에 뒤집어질 뻔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세월을 보낸 끝에 40이 되기 전에 노르웨이 최대 수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오슬로의 화려한 연회장에서든 베르겐 항구의 투박한 선술집에서든 사람들은 제 이름만 들으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오르의 제왕. 그것이 세상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좋았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친 피오르 협곡의 조류 따위는 압도적인 자본과 최첨단 강철로 짓눌러 지배하면 그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실제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더 두꺼운 강철을 박았고 해류가 바뀌면 더 큰 콘크리트 방벽을 세웠습니다. 바다가 발악할수록 저는 더 큰 돈을 쏟아부었고 매번 제가 이겼습니다. 자본이 곧 기술이고 기술이 곧 승리라는 것.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자연은 돈 앞에 무릎 꿇는 존재일 뿐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며 살아온 것이죠. 노르웨이 왕실 만찬에 초대받을 때도 유럽연합, 수산 정책 자문을 맡았을 때도 제가 옳다는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세상 누구도 제 앞에서 바다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 유일한 눈엣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외동딸 잉그리드가 유학 시절 만나 기어코 결혼해버린 한국인 남자 서진이었습니다. 처음 잉그리드가 서진을 데려왔을 때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죠. 가족 만찬 자리에 예고도 없이 동양인 청년이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난 겁니다. 내 딸이 하필이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청년과 결혼하겠다니요. 노르웨이 최고 명문가의 사위 자리에 한국인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을 내려치며 반대했지만 잉그리드의 고집은 저를 빼닮아서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싫으시면 저도 필요 없으신 거예요. 외동딸의 그 한마디에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진에게 악수를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좋다, 결혼은 해줬다. 하지만 내 제국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게 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생물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진이 제 회사에 들어온 겁니다. 잉그리드가 밀어넣은 거였죠. 아내 마르타까지 사위가 바다를 아는 사람이니 기회를 줘보라고 거들었고 저는 마지못해 연구직 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어차피 동양 사람이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서진은 첫날부터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회의 때마다 조용히 손을 들고 제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서양의 네로라 하는 엔지니어들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 한국인 사위만은 번번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바다는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곧 100년 주기의 슈퍼 조류가 올 텐데 지금의 강성 구조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연구한 해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와 싸워온 제가 동양의 좁은 바다에서 논문이나 쓰던 젊은이한테 훈수를 들어야 한다니요. 동양의 소꿉장난 같은 지식으로 감히 유럽 최고의 시스템을 가르치려 드는가? 넌 그저 내 딸의 남편일 뿐이야. 내 바다에 간섭하지 마라. 회의실 가득한 임원들 앞에서 서진을 깎아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 앞에서 창피를 당한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사위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다니. 임원들의 눈치를 살피니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서진 편을 들 리가 없었죠. 저는 서진의 경고를 서양 기술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시하고 모욕해도 조용히 자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퇴근 후에도 항구 근처를 서성이며 해류의 흐름을 관찰하더군요. 그리고 해류 데이터를 분석한 두꺼운 보고서를 묵묵히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한 번은 서진이 회의 중에 노트북을 펼쳐 해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위험구역을 가리키며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단 2글자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접고 나갔고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나가는 서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고집불통 사위를 언제쯤 길들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잉그리드가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무례함을 따졌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내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오직 서진뿐이었고 그래서 더 눈엣 가시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완전히 귀가 먹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내는 경고도 사위가 전하는 절박한 호소도 전부 잡음으로 여겼으니까요. 오만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떠올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제 귀에는 오직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 돈이 쌓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다는 이미 저에게 수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신호를 하나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를 저는 곧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올해는 제게 목숨보다 중요한 해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녀, 클라라가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겨우 6살 금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피오르 언덕을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희귀 선천성 심장 기형. 심장 판막 3개 중 2개가 정상적으로 다치지 않는 유럽 전역을 뒤져봐도 성공 사례가 손에 꼽히는 난치병이었습니다. 잉그리드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서진은 아내를 안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오슬로 대학병원의 수석 외과의가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헬리크 회장님, 이 수술은 유럽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전문팀에 의뢰해야 하는데 연구 자금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클라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나 괜찮아질 거지? 할아버지가 고쳐줄 거지?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클라라는 제게 단순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잉그리드를 키울 때 일에 미쳐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했던 저에게 클라라는 2번째 기회였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 안기던 그 작은 체온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클라라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피오르 협곡 한가운데에 500억 원을 쏟아부어 항공기용 초합금 티타늄으로 거대한 양식장을 건설한 겁니다. 이름하여 구역 알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단단한 금속으로 바다를 감옥처럼 가둬버리겠다는 발상이었죠. 세계 최고의 조선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았고 항공 우주 산업에서나 쓰이는 초합금 티타늄 골격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아 올렸습니다. 팔뚝만 한 티타늄 볼트 수만 개가 피오르해져 안반에 박혔고 그 위에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강철 감옥이 세워졌습니다.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건설 기간만 8달, 투입된 인력만 수백 명. 인류 역사상 바다 위에 세워진 가장 거대한 양식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 클라라를 살릴 최고급 은빛 연어 수만 마리를 넣었습니다. 이 연어들만 제때 출하되면 수술 자금은 물론이고 보스턴 의료진의 연구비까지 거뜬히 마련될 터였습니다. 클라라의 수술 날짜는 이미 잡혀 있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연어들이 최상품으로 자라는 이번 겨울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인간 기술의 정점이다. 구역 알파의 준공식 날, 저는 무거운 티타늄 골격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계자와 언론이 모인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번쩍였고 유럽 수산업계의 거물들이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서진만이 박수를 치지 않고 구조물 밑을 흐르는 해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의 그런 태도가 건방져 보여서 속이 부글거렸죠. 준공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 한마디 했습니다. 장인어른, 올 겨울 해류 패턴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차 문을 쾅 닫으며 대답 대신 엔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마르타와 딸 잉그리드의 행동이 수상해진 겁니다. 밤마다 차고에서 무슨 짐을 싣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녘에야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마르타의 외투에 묻은 갯벌 흙냄새를 맡았지만 해변 산책했다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한 번은 잉그리드의 손에 물집이 잡혀있는 걸 봤지만 운동했다는 핑계를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서진이 퇴근 후 피오르 안쪽에 버려진 갯벌 구역으로 매일같이 나가는 것을 두 사람이 몰래 돕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구역 알파의 연어 성장률 보고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서진은 제 뒤에서 훨씬 더 절박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해류 데이터가 맞다면 티타늄도 끊어질 것을 직감했고 만일을 대비할 두 번째 방어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 서진은 제 아내 마르타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의 쇳덩어리는 부러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클라라를 살리려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500년 동안 바다와 싸우지 않고 바다와 함께 살아온 기술이 있습니다. 제발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마르타가 나중에 전해주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남자가 장모에게 무릎까지 꿇었다는 건 정말로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놀랍게도 제 아내는 서진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는 저보다 사람을 더 잘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르타는 오만한 저 몰래 가문의 비자금을 내어주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의 판단보다 사위의 직감을 택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배신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옳았는지 뼈저리게 압니다. 서진과 잉그리드는 그날부터 한 달 내내 거친 갯벌에 나가 굵은 참나무 말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특수배송으로 공수해온 수천 개의 대나무 발을 밤새워 엮어 거대한 V자 형태의 괴상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갯벌에 괴상한 대나무 구조물이 올라가는 걸 본 주변 노르웨이 어부들이 저 한국인이 미쳤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500억짜리 티타늄도 만들어 놓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비웃었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날 때까지 말뚝을 박았고 잉그리드는 남편 곁에서 묵묵히 대나무를 날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손이 갈라지고 온몸이 얼어붙어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 몰래 비밀 방어선을 세우는 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잉그리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클라라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제 코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만의 눈이 멀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그 괴물이 차갑고 거대한 물의 벽이 되어 피오르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서진의 경고대로 100년 만에 슈퍼 조류가 피오르를 덮쳤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피오르 양쪽 절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더니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30년 넘게 바다를 봐온 저도 처음 겪는 기압 변화였습니다. 베르겐 기상청에서 폭풍 경보가 내려졌고 항구의 어선들이 줄줄이 닻을 내렸습니다. 피오르 입구에서 50년을 어업하며 살아온 늙은 어부 에릭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헬리크, 오늘 바다가 이상하네. 갈매기들이 전부 육지로 도망갔어. 이런 건 처음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티타늄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구역 알파는 인류 최강의 금속으로 만든 요새니까요. 설계 당시 100년 빈도의 파랑까지 견딜 수 있다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보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끄떡없을 거라고 굳게,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저는 피오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통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12대가 구역 알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최정예 엔지니어 20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긴급 출동 헬기 2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진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장인어른 오늘입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수석 엔지니어 올라프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류 속도가. 이건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구역 알파에 부딪히는 물의 압력이 설계 한계치의 70%, 80%, 90%를 순식간에 찍었습니다. 경보음이 통제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천장에서 미친 듯이 깜빡거렸죠.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설계 한계치까지 여유가 있지 않나. 티타늄이 뭔지 모르나? 긴장을 풀어. 저는 커피잔을 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인간의 기술을 너무 믿었던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겁니다. 저 헬리크가 세운 구조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두 줄기의 해류가 피오르의 좁은 목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진이 수십 번이나 경고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서진의 보고서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적혀있던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모니터의 숫자가 설계 한계치를 단번에 뚫어버렸습니다. 120%, 150%, 200%. 올라프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물의 압력이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구조물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끔찍하게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던 500억짜리 티타늄 지지대들이 처참한 파열음을 내며 터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쾅! 팔뚝보다 두꺼운 티타늄 봉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장면이 수중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인이 강철 빌딩을 두 손으로 구겨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개가 부러지자 연쇄적으로 옆에 봉이, 그 옆에 봉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500억 원이 실시간으로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인류 최첨단 기술의 자존심이 자연 앞에 종이처럼 찢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쏟아졌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찢겨나간 그물 사이로 은빛 연어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클라라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 연어들이 거친 바다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수만 마리의 은빛 물고기가 검은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모니터에 처참하게 찍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마리씩 물이 지어 터져나간 구멍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제 눈에 클라라의 웃는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병실에서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으며 할아버지가 고쳐줄 거지? 라고 물었던 그 얼굴이. 그 약속이 검은 파도 속으로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연어들. 내 손녀의 목숨이. 저는 통제실 유리를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유리에 금이 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치고 또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서양의 최정예 기술자들은 자연의 분노 앞에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올라프는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손이 떨려 키보드를 치지 못했고 다른 엔지니어들은 새파랗게 질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대피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고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엔지니어들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평소에 제 앞에서 잘난 척하던 그 천재들이 자연 앞에서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저의 바벨탑이 단 30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00억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클라라의 수술비가 검은 파도 속으로 영영 사라지는 것을 저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진 적 없던 저의 첫 패배. 그것도 제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자연 앞에서의 처참하고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서진의 경고를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 보고서를 한 줄이라도 읽었더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라라의 수술도, 제 회사도, 제 인생도. 서진의 말이 옳았습니다. 전부 다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절망이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헬기 조종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저기 보십시오. 헬기 모니터 한 구석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칠흑 같은 폭풍우를 뚫고 낡은 소형 보트 한 척이 미친 듯이 피오르 안쪽 갯벌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집어삼킬 듯 출렁이는 그 작은 배 위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맙소사, 서진과 잉그리드였습니다. 제 딸과 한국인 사위가 이 지옥 같은 바다 한복판에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저 파도 속에 있다니.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화면을 뚫고 두 사람을 잡아 끌어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 미친놈들. 왜 거기 있는 거야? 제 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쏠렸습니다. 서진은 조타석에 자기 몸을 밧줄로 꽁꽁 묶고 있었고 잉그리드는 뱃머리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미터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소형 보트를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보트가 파도 꼭대기로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내려꽂혔습니다. 선체가 물 위에 내려꽂힐 때마다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헬기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보트가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10번은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고 파도를 뚫었습니다. 조타석에 몸을 묶은 채 두 손으로 피가 터지도록 밧줄을 당겼습니다. 손바닥 살같이 벗겨져 하얀 뼈가 비칠 지경이었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고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덮칠 때마다 온몸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 놓아버렸을 겁니다. 손에 감각도 없었을 테니까요. 평소엔 그토록 조용하고 얌전하던 한국인 사위였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모욕해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나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진이 지금 미친 듯이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손녀 클라라를 살리기 위해. 검은 파도가 서진의 얼굴을 때릴 때마다 보트가 옆으로 크게 기울었고 잉그리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잉그리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방향을 알려주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부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또 악물고 한 파도 한 파도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고.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클라라를 생각하면 죽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마침내 보트가 갯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배에서 뛰어내려 허리까지 차는 물속을 헤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V자 형태로 세워져 있던 거대한 대나무 구조물, 그 요새의 수문에 묶인 두꺼운 밧줄을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잉그리드도 보트에서 뛰어내려 남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밧줄을 당기는 모습이 헬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키가 큰 서진의 옆에서 잉그리드가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온실의 꽃처럼 키운 언제나 우아하고 깨끗했던 제 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폭풍 속에서 밧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란히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은 지금 떠올려도 목이 메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잉그리드가 왜 서진을 선택했는지를. 이 남자는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울 때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올라프가 헬기 모니터를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저 한국인 사위가 미쳤나 봅니다. 초합금 티타늄도 박살났는데 저깟 동양의 나뭇가지 쪼가리가 이 조류를 버틸 거라 생각합니까? 5분 안에 흔적도 없이 쓸려갈 겁니다. 저건 자살행위입니다. 통제실의 다른 엔지니어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 최첨단 구조역학을 연구해온 그들의 눈에 서진의 행동은 한심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500억짜리 최첨단 티타늄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마당에 동양에서 공수해온 대나무 막대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대나무 막대기들이 무슨 수로 이 괴물 같은 조류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모든 서양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나무 따위가 초합금 티타늄보다 강할 수 있다니 그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절망 섞인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서진인지 바다인지 저 자신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제 딸이 제 세상의 전부인 잉그리드가 저 거친 바다 위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서진, 이 멍청한 놈아. 당장 내 딸을 데리고 거기서 빠져나와. 잉그리드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제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서진은 무전기를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었는데도 무시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서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클라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장인의 고함 따위는 그 절박함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겠죠. 서진은 무전기 대신 밧줄을 잡았습니다. 온 체중을 실어 밧줄을 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수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팔 근육이 밧줄처럼 팽팽하게 튀어나왔고 이마에서 비와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잉그리드가 남편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함께 당겼습니다. 제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밧줄을 잡은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도 절망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500억짜리 요새 뒤에 숨어서 안전한 통제실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 반면 제가 하찮게 여기던 사위는 목숨을 걸고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서양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동양의 500년 된 지혜가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상식을 뒤엎는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문이 열리고 조류가 대나무 사이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초속 15m의 조류가 대나무 숲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500억짜리 티타늄을 엿가락으로 만들어버린 그 괴물 같은 해류가 대나무를 덮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나무가 산산조각 나고 서진과 잉그리드가 파도에 휩쓸리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쉬이이 하는 물이 좁은 길을 빠르게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묵직한 마치 강물이 계곡을 감싸 도는 듯한 소리. 파괴가 아닌 조화의 소리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서진이 박아둔 대나무 막대기들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도요. 헬기 카메라가 주민했습니다. 수천 개의 대나무가 파도 속에서 한들한들 흔들리면서도 단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서서 자연의 힘을 온몸으로 받아내다 박살난 티타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대나무는 거친 물살이 밀어닥치자 고개를 숙이듯 유연하게 휘어졌습니다. 물살의 방향대로 몸을 낮추었다가 물살이 지나가면 탄력적으로 스르륵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지만 갈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파도를 정면으로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함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그 파괴력을 물 흐르듯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하나하나는 약했지만 수천 개가 함께 움직이니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했습니다. 어떤 대나무가 크게 휘면 옆의 대나무가 그 힘을 분산받아 함께 흔들렸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500억짜리 최첨단 금속이 하지 못한 것을 대나무 막대기 수천 개가 함께 힘을 나눠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올라프가 망원경을 떨어뜨렸습니다. 망원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해진 통제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올라프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건 미쳤습니다. 저건 파도를 막는 게 아닙니다. 파도의 힘을 역이용해서 물고기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올라프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저 동양의 막대기들이 유체역학의 끝판왕입니다. 우리가 연구실에서 50년 걸려도 설계하지 못할 구조를 저 사람들은 이미 500년 전에 완성해 놓은 겁니다. 올라프의 말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놀랍게도 터져버린 양식장에서 쏟아져 나온 연어떼가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오다가 V자 형태로 벌려진 대나무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유도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입구에서 좁은 목으로, 좁은 목에서 안쪽의 둥근 통발 안으로. 연어들이 마치 스스로 걸어 들어가듯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가 줄줄이 대나무 길을 따라 안전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공항의 안내선을 따라 걸어가는 승객들처럼 연어들은 대나무가 만든 물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강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억지로 가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역이용해서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안전한 방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경이로운 지혜였습니다. 자연에게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려 선물처럼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나무 발 사이의 간격, V자의 각도, 통발의 위치. 그 모든 것이 해류의 역학을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라는 것을 올라프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평생 유체역학만 연구해온 그였기에 이 구조물의 정교함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업 도구가 아닙니다. 올라프가 경외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바다의 물리학 그 자체입니다.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그 전환된 에너지로 물고기를 유도한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런 발상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만 생각했지, 더 유연하게, 더 부드럽게라는 방향은 단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바다와 싸워온 제 인생이 더 크고 더 단단한 강철을 만드는 것이 전부였던 제 철학이 눈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바다에 맞서다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바다에 몸을 맡기고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 그것은 제가 60년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었습니다. 서진이 바다는 막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던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말의 의미였던 겁니다. 바다와 싸우지 말고 바다와 춤을 추라는 것. 한국의 선조들은 그 진리를 500년 전 남해안의 거친 바다에서 이미 깨우쳤던 겁니다. 컴퓨터도 없이 시뮬레이션도 없이 오직 바다를 관찰하고 바다와 대화하며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20명의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의자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사람은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키보드를 치던 사람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충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서양의 엘리트 공학자들이 한국의 500년 된 대나무, 어살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다 위에서는 서진이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클라라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잉그리드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 울고 있었고 서진은 한 팔로 아내를 감싸 안은 채 안쪽 통발에 가득 차 들어오는 은빛 연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진이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가져온 한국의 이 기술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모든 기술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통제실로 본사 이사회의 긴급 화상회의가 걸려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4명의 이사진 얼굴이 떴습니다. 전부 70이 넘은 백발의 노인들이었고 회색 양복에 노르웨이 국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구역 알파 붕괴 소식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노르스 하베스트의 주가는 이미 15%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사회 의장 요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헬리크 회장, 지금 당장 저 나뭇가지들을 폭파시키시오. 글로벌 첨단 수산 기업이 동양의 원시적인 막대기에 의존했다는 게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소? 주가는 반토막 나고 노르스 하베스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집니다. 또 다른 이사 마그누스가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저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인물이었죠. 차라리 연어를 다 잃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100배 낫소. 수산업계 리더가 동양의 원시 도구에 무릎을 꿇었다는 기사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유럽 전체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오. 마그누스의 옆에 앉은 이사 한 명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미 보험사에 연락해 두었소. 자연재해로 인한 전량 유실로 처리하면 손실의 80%는 회수할 수 있소.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이 사진은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손녀의 목숨이 달린 연어보다 회사의 체면과 주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냉혹한 자본의 논리. 저도 한때는 똑같은 논리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얼마 전까지도 그 논리에 충실한 신봉자였습니다. 자본이 곧 정의이고 이익이 곧 진리라는 그 차가운 세계관 말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 체면이 깎이는 것은 죽음보다 나쁘다. 그게 저와 저 이사들이 공유해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폭풍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뚝 하고 소리가 날 것처럼 명확하게 끊어졌습니다. 평생 저를 지배하던 자존심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화상 화면 너머의 꼰대 이사들 얼굴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들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안전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수백억 원어치 연어가 바다로 사라지는 걸 구경만 하면서 체면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반면 제 한국인 사위는 목숨을 걸고 파도 속에서 밧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남편 옆에서 울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 이 회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까? 양복 입고 화상회의나 하는 늙은이들인가? 아니면 폭풍 속에서 피를 흘리며 연어를 구하는 제 사위인가? 한쪽은 보험금 타령을 하고 있고 한쪽은 바닷물을 뒤집어쓰며 밧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생 같은 편이라 믿었던 이사들이 한순간에 적처럼 느껴졌고 평생 하찮게 여겼던 사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닥쳐라, 이 탐욕스러운 늙은이들아. 통제실 안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넘게 이사회와 한 배를 타고 순항해온 헬리크 회장이 이사들을 향해 생전 처음 쌍욕을 퍼부은 겁니다. 통제실의 엔지니어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00억짜리 쇳덩어리로 자연을 짓누르려다 박살난 게 우리의 알량한 수준이다. 내 사위가 보여준 저 동양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비웃던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바로 그 대나무 막대기가. 이사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마그누스의 턱이 떨어졌고 요른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요른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대나무에 손가락 하나라도 되는 새끼는 내가 직접 피오르 바닥에 수장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들어라. 오늘 이후로 이 회사에서 대나무를 원시적이라고 부르는 놈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화상 화면이 꺼졌습니다. 제가 끄는 겁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짓은 이사회에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진심을 처음으로 내뱉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직을 잃는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체면에 가려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통제실 안에 20명의 엔지니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올라프와 함께 대나무를 비웃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비웃음 대신 경외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향한 경외인지 서진을 향한 경외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사람으로서의 진심을 드러낸 저를 향한 경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올라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든 말든 내 사위가 옳았어.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거셌지만 갯벌의 대나무 숲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진과 잉그리드가 마지막 수문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오직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진의 협박 따위는 이미 귓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저 대나무가 끝까지 버텨주는 것. 그리고 제 사위와 딸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사회의 협박도, 주가도, 체면도 그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물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대나무가 끝까지 버텨주기를 기도하면서 무신론자인 제가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대나무여, 제발 버텨다오. 제발.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밤새 울부짖던 바람이 잦아들고 새벽빛이 피오르 수면 위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던 파도가 잔잔한 물결로 바뀌고 갈매기들이 하나둘 하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려는 듯 거짓말같이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오르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양의 자랑이던 구역 알파, 500억짜리. 티타늄 요새는 흉측하게 찢겨나간 고철 쓰레기가 되어 피오르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티타늄 봉들이 녹슨 철근처럼 꼬여 있었고 찢겨진 그물이 유령처럼 해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류 기술의 정점이라 자부하던 그 구조물이 하룻밤 사이에 바다의 쓰레기로 전락한 겁니다. 그 광경은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강철이 아침이 되니 그저 흉물스러운 고철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만든 죽방염은 단 한 개의 대나무도 부러지지 않은 채 온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대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가 깃발을 꽂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티타늄의 시체 옆에 대나무의 승리자가 서 있는 그 대비는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강한 금속이 쓰레기가 되어 누워있고 자연에서 자란 가장 부드러운 나무가 승리자로 서 있는 풍경. 세상의 모든 상식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유연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그 진실을 하룻밤 만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통제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절벽 아래 해안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진흙탕에 빠지는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갯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신경질을 냈을 수천만 원짜리 구두가 진흙에 빠져 벗겨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무릎까지 진흙에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안에 연어들이 살아있을까? 클라라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죽방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유실될 뻔했던 수만 마리의 은빛 연어들이 대나무 통발 안에 고스란히 모여 있었습니다. 은빛 비늘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상처 하나 없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역 알파에서 키우던 연어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폭풍 속에서 구출된 연어들이 양식장에서 키운 연어보다 상태가 좋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물에 갇혀 몸부림치다 비늘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서양식 양식 연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양 방식은 물고기를 강제로 가두고 약을 먹여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물고기는 서로 부딪히며 비늘이 상하고 살이 물러지고 맛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죽방염으로 들어온 연어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대나무 사이를 유유히 흘러들어온 연어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늘 하나하나가 온전했습니다. 비늘 하나에 등급이 바뀌는 연어 시장에서 이건 기존 최고 등급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격차 품질이었습니다. 500억짜리 티타늄 요새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완벽한 대자연의 예술품이 제 눈앞에 펄떡이고 있었던 겁니다. 올라프가 뒤따라와서 통발 안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역사에 남을 겁니다, 회장님. 세계 어디에도 이런 품질의 연어는 없습니다. 제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양복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대나무 말뚝을 두 팔로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울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클라라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 서진에게 모욕을 줬던 것에 대한 뼈저린 미안함, 그리고 이 경이로운 대나무를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내 마르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왔는지 마르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헬리크. 마르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강철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 한국 사위의 지혜가 클라라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마르타. 쇳덩어리로 자연을 지배하려던 우리의 오만함이 물과 춤을 추는 동양의 지혜 앞에 완벽히 패배했다. 마르타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두 늙은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멀리서 서진과 잉그리드가 해안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잉그리드의 머리카락은 바닷물에 엉켜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한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진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껴안았습니다. 진흙투성이 양복으로 진흙투성이 사위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겨우 그 세 글자를 내뱉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위를 인정하는데 30년이 걸렸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서진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르타가 잉그리드의 손을 잡았고 잉그리드는 아버지와 남편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피오르의 아침 햇살이 네 사람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광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 네 사람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나무가 가르쳐준 진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그 위대한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500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지혜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맞겠죠.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품질의 죽방염 연어 소식이 유럽 수산업계에 퍼지자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과 바이어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삼성 셰프가 직접 노르웨이까지 날아왔습니다. 연어를 한 점 맛보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연어를 다뤘지만 이런 식감과 풍미는 처음입니다. 이건 연어가 아니라 예술품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품질이 가능한 겁니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죽방염 연어는 국제수산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에 낙찰되었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일반 양식 연어의 20배가 넘었습니다. 낙찰가가 발표되는 순간 경매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물고기 값이 아닙니다. 500년 된 지혜의 값입니다. 뉴스가 나가자 한국의 죽방염이라는 단어가 유럽 전역의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노르스 하베스트의 주가도 폭풍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죽방염 기술의 미래 가치에 주목한 겁니다. 환경 파괴 없이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지속 가능한 어업의 미래가 한국의 고대 기술에 있다는 걸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사회가 그토록 지키려던 주가를 이사회가 그토록 폭파하려던 대나무가 구해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클라라가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스턴의 의료진이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클라라는 한 달 만에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다 나았어.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클라라는 침대 위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라며 들어보인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도 잉그리드도 마르타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클라라의 작은 손이 제 큰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바다보다 넓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건 500억짜리 티타늄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대나무였습니다. 500년 전 한국의 어부가 갯벌에 박은 대나무 한 개가 2024년 노르웨이 피오르에서 제 손녀의 심장을 고쳐준 겁니다.
이보다 더 기적 같은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클라라가 퇴원하고 2달 뒤, 저는 전 세계 언론이 모인 오슬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노르스 하베스트의 차기 회장에 저의 한국인 사위, 이서진을 지명합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수산 기업의 수장이 동양인이 된다니 유럽 재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왜 외부 인사도 아닌 한국인 사위에게 회사를 넘기십니까?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올린 500억짜리 강철 요새는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청년이 한 달 동안 갯벌에서 세운 대나무 구조물은 단 한 개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지 바다가 이미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스 하베스트의 새로운 표준은 거만한 강철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한국의 죽방염 기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500억을 들여 바다와 싸워서 패배했지만 한국의 500년 된 지혜는 자연과 함께 춤을 추며 승리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진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잉그리드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객석 한켠에서 마르타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할머니 무릎 위에서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아내 마르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남해. 500년 전 이 위대한 지혜를 만들어낸 한국 남해안의 조상님들이 남긴 발자취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 깊이 그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 왜 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준 마법의 나무를 만나러 간단다. 클라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데려가. 물론이지, 다 나으면 꼭 데려가마. 서진이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남해 죽방염은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500년 전 선조들이 박아놓은 그 자리에 지금도 대나무가 서 있다고. 태풍이 와도 해일이 쳐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대나무는 해마다 새로 자라기 때문에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자기 수리가 된다고. 저는 그곳에 가서 대나무 하나를 직접 만져보고 싶습니다. 500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 지혜를 손끝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기술을 세상에 남겨주신 한국의 선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럽게 휘어지며 세상을 품어내는 한국의 대나무 속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유연한 것은 살아남습니다. 바다와 싸우는 자는 지고 바다와 춤추는 자는 이깁니다. 평생을 강철만 믿던 저에게 이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준 것은 한국의 대나무, 그리고 그 대나무를 가져온 저의 한국인 사위 서진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위대한 선조들에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클라라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너를 살린 건 할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한국의 대나무였다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부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노르웨이의 거친 바다와 한국의 부드러운 대나무가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헬리크 회장의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자연을 통제하려다 부러져버린 수백억 원의 거만한 강철. 그리고 기꺼이 자연과 춤을 추며 생명의 길을 열어준 500년 된 대나무 막대기. 가장 강한 것은 가장 단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유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해안 갯벌에 남겨준 죽방염에는 단순히 고기를 잡는 기술을 넘어 대자연과 공존하려 했던 한국인만의 따뜻하고 위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지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